이른바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야당 후보를 콕 집어서 비위 첩보를 만들고 보고서 만들고 그거를 경찰에 하달하고 경찰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결국 야당 후보는 낙선하고 문재인 대통령 친구가 당선됐다. 이거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선거 개입한 거 아니야? 이 논란인 것이죠. 자, 김민지 기자. 그러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첩보 보고서인가요? 그걸 누가 만든 것으로 의심된다고요? 네, 검찰이 확인하기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들었고 전달했다 이렇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원우.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의 주된 업무는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 관리 또한 민심 파악 등이 주된 임무인데요. 이런 일을 하는 민정비서관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직접 만들고 전달했다라는 것이 검찰이 보기에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의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요. 최근 검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김민지 기자 설명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김기현의 저 첩보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줬습니다. 그냥 말로 전달한 구두로 전달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페이퍼 보고서로 줬다는 거예요. 지방선거 전후에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전달된 것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 얘기하는 거겠죠. 김 시장 사례가 only 유일했다. 내가 그래서 똑똑히 기억해요. 담당도 아닌 대통령 측근이 나서서 정치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 어떻습니까? 우리 박종희 의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야당의 유력한 당선자를 겨냥한 정치 공작이고 청부 수사가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부 수사다? 그렇습니다. 하하. 왜냐하면 선거를 앞둔 예. 2017년 12월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다가 조금 혐의가 좀 명확치 않다. 그래서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전부 다른 데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생산을 한 문건을 이 민정비서관은 공직자 수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구도로라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건으로 만들어서 정작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는 날 압수수색. 시장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10% 정도 앞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선거에서 지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판을 해보니까 김기현 시장에 대한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송철호 울산시장을 도우려고 했던 이 정권의 아주 총력전이 결국은 무죄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고 그 밑에서 이제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생성해서 전달을 보고서 하고 만들었다. 그리고 아니요.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강제로 수사를 계속 쪼고 아하. 그러니까 추궁하고 예. 왜 이렇게 늦냐 뭐 이렇게 추궁하고 청와대하고 울산경찰청장에 여러 가지 통신한 근거가 나오고 이것은 뭐 누가 봐도 지방선거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총공세였다. 거기에 경찰이 그 하수인 노릇을 했다. 예. 이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자, 이제 큰 개괄적인 부분을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짚었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입장문을 전달할 겸 한번 짚어볼 겸 준비했습니다. 반박 나선 백원우. 확인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청와대에 첩보나 제보가 들어오면요. 수사기관에 이첩을 했어요.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예요.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입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무슨 하명 수사 이런 거 가당치도 않습니다. 반박에 나섰는데 이 반박에 나선 백원우 저 비서관의 입장문에 대해서 혹시
반박을 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뭐 저거는 반박할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민정수석 반박할 가치도 없어요? 고유 기능이 야권 후보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예. 저는 저거는 아주 잘못된 그 본인의 업무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음.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국정농단에.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처음에 박관천이나 조응천 같은 소위 위슬블로우가 나왔을 때 예. 그들을 탄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들이 제보했던 것이 최순실과 사실 뭐 정윤회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거 깡그리 뭉개고 있다가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 보면은 김태우 수사관이 과거 했던 말들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 왜 그분을 내부고발자인데도 탄압하려고 했는지 다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백원우 비서관이 결국은 본인이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는 바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직권남용한 것들 전부 다 고유 업무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거든요. 아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조국 장관의 어쨌든 딸의 입시 의혹 이런 걸로 시작되었지만은 네. 정유라 입시 의혹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완전 차원이 다른 국정농단의 상황으로 전환해야 되는 번져가고 것이고 있다. 야권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의혹이요.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요. 지금까지 선거에 관련해가지고 여권이 개입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론조작 비슷하게 뭐 드루킹 사건도 있었고요. 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좀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했다가 탄핵 포격까지 당했어요. 근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떻게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아주 뭐 경미한 문제들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아예 이제 중상 모략을 한 겁니다. 상대 중상 후보에 모략을 대해서. 한 그렇기 것이다. 때문에 이거는 만약 나오게 되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고 저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한 어떤 권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합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좀 보이고요. 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는 이제 사안인데 제가 우리 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백원우 지금 당시 민정부서관이 이 첩보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인데 두 가지 조금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할게요. 야당에서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첩보보고서를 만들 권한은 백원우한테 있느냐? 없습니다. 민정비서관의 역할은 그게 아니니까요.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게 임무지 첩보 수집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설사 이게 들어오더라도 보고서 같은 거 페이퍼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가 뭐 페이퍼 만들어 갖고 누구 특정 수사기관에 이 사람 좀 찍어 갖고 한번 수사해 봐. 이렇게 지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권한도 없는 사람이 페이퍼까지 만들었다. 이거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의 비위첩보를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냐, 예. 아니면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청와대가 이 첩보를 직접 수집했고 생산했느냐, 아니면 단순한 전달자였느냐, 네. 이것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해명은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각 민정수석실 업무 분장에 따라서 각 비서관실로 시스템에 따라서 그냥 나눠준다. 네. 다시 말하면 기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에 여러 가지 들어온 것들 중에서 기계적으로 이 항목은 반부패 비서관실 소관인 것 같다 그래서 넘겨줬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들어온 첩보를 그냥 넘겨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절차에 따라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걸 전달을 해주려면 첩보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그걸 반부패 비서관실에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백원우는 반부패 비서관이 아니에요. 민정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청와대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줘야지 왜 이거를 백원우한테 줍니까? 이제 우편이나 이런 걸로 접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어디로 접수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허. 제가 볼 때는 그 접수처가 민정비서관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건 그 첩보 원본이 검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네.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문건이 만들어져서 전달이 되었는지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대개 볼 때는 저는 이제 국회에 있어봐서 뭐 경험해 봤지만 국회의원실에서 수많은 민원, 예.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어떤 건 몇백 페이지 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걸 통째로 어디다 줄 수는 없어요. 아하. 그러면 간혹 가다가 그거를 요약해서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첨부해서 전달해 줄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검찰에 있는 그 원본을 확인해 봐야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제가- 이제 그 첩보 보고서라는 것도 사실 정당에도 무수히 많은 투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뭐 뉴지바들이 어제가 잘못 쳤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오는데 그걸 전부 다 어떤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 사실 그 파급 효과가
상처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정치인같이 카더라가 많죠, 카더. 명예를 먹고 사는 네.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된 제보가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정당도 알기 때문에 네. 뭐 소속 국회의원이나 소속 당직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든요. 이게 뭐 사후적인 판단이지만은 이 첩보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아까 박 의원님 언급하셨지만은 수사기관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사실 무근이거나 아니면은 과장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 시점에 그냥 다 전달해줬다? 왜 하필이면 김기현 시장에 대한 첩보만 그렇게 됐을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거는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도가 있었기에 하거나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예, 의원님, 예, 잠깐만요. 예. 이런 첩보가 들어온다면은 정시 공무원에 등록을 하고 등재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내려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를 앞둔 기간에 오해를 불러설 수 있는 행동을 만큼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김대중 비자금 의혹에 검찰에서 이런 보고했을 때 그거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김기현 이 시장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한 수사라고 봐야죠. 예, 뭐, 이 근데 꼭 예.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실에 여러 가지 첩보나 비위 제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 사안에 따라서 경중도 있고 이거는 민정수석실에서 처리할 문제 또는 이건 우리가 손대면 안 돼. 이런 문제들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 문제를 민정수석실에서 손을 보고 막 뒷조사를 하고 이랬다면 정말 큰 문제죠. 근데 판단해 보니까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경찰에 넘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이걸 가지고 정치 공작이네 이렇게까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좀 짚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 좀 나온 팩트들도 있고 하니까요. 조금 한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첩보 문건을 작성하고 전달한 이 핵심 인물이잖아요. 과연 누굴까?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민정비서관이었지만 지금은 민주당 싱크탱크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문재인 민정수석 당시에는 그 밑에서 행정관으로 활동했고 또 지난 대선에는 문재인 예. 대선 캠프 조직본부에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백원우 하면 이 장면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고 뭘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 장면입니다. 보고 오시죠. 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짧은 영상 하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좀 전에 이준석 의원이 김태우 전 수사관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김태우 전 그 수사관이 유튜브에서 한 방송 저희가 영상을 좀 하나 어렵게 찾았어요. 이거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김태우 전 수사관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 당시에 특감반에서 보고서 쓰느라고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출력한 출력물을 가지러 그 복합기에 딱 갔는데요. 거기 이미 어떤 문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걸 출력해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니까 봤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국 수석 그리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등장하는 그 정보와 수사에 대한 동향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인걸 특감반장이 지나가길래 그 문서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줬습니다. 이런 게 있던데요. 줬어요. 그랬더니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주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뺏어가듯이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팩 잡아채 가더니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당황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죠. 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와 수사가 이 청와대에서 시작이 됐구나. 네, 김태우 수사관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저 첩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 궁금하셨죠? 대략 이런 거랍니다. 저 정확한 우리가 내용까지는 알 수 없으나 김기현 전 시장의 주변을 이잡듯 뒤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겼다. 이잡듯이 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내용상. 분량도 상당했다. 단순한 첩보 이관을 넘어서 김기현을 타깃으로 해서 수사거리를 청와대가 경찰에 좀 한번 잘 알아볼래? 좀 잘 해볼래? 알아서 잘 해보지 않겠어? 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박 의원님 손 드셨습니다. 아마 김태우 수사관이 봤던 저 팩스나 혹은 다른 부분은 아마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청와대로 보고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장이 10여 차례 저런 교신을 한 거로 이제 검찰 수사에서 파악을 하고 다음 주에 있거든요. 짚어볼 겁니다. 그런데 예.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사를 좀 미진하게 했던 수사 담당자들을 전부 좌천을 시켜버렸어요. 아하. 그러고 나서 그 수사를 하는 진흥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황운하 청장이 신임하는 경찰관으로 보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거 전에 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2번 만난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네. 예. 그런데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황운하 청장은 울산청장을 만난 거 그리고 그 부하들을 다른 데로 보낸 거에 대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팩스를 주고받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수사한 거 하고 뭐 하지 않았지만은 수사 지시를 그때그때 내렸다는 아하. 의혹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제 김기현 시장이 기자회견 한 거 보면은 정말 이잡들이 뒤지고 끝까지 이잡들이 집요하게 유죄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무죄가 된 것이다. 이렇게 거의 뭐 울면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청와대가 그 첩보 보고서를 경찰에 내려보냈어요. 하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김민지 기자?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하기 전과 후에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런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첩보를 경찰에게 건네준 청와대가 그 이후에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서에는 10차례? 심지어 압수수색을 하하.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 예정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민간인에 대한 사찰 논란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현 정부의 어떤 청와대 참모들까지 모두 국회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안입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불구 사찰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참여정부 때도 했다라고 덮어 씌우기를 물 흐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어디까지 보고되었는가 확인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고받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른 나라 같으면 당장 정권이 물러가야 할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주요 인물 정보와 기관 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기하였습니다. 자, 급기야 이번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은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이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울산시장.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사람에 대한 비위를 수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집해서 페이퍼까지 만들어서 경찰에 내려보냈다. 이거 민간인 사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최근 검찰에서 말하길 봉투에 든 첩보 보고서를요. 백원우에게 제가 받았고요. 공문 처리 않고 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봉투에 든 첩보 보고서 공문 처리 안 했어요. 공식 절차 안 밟았다는 얘기죠. 이후 경찰의 수사를 경찰의 수사를 청와대가 보고받았습니다. 이런 경로로 전달된 거는 많았을까요? 아니요. 김기현이 유일했어요. 하명 수사 의혹 커지는데 청와대는 정상이관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정치 자금도 그렇고요. 저는 첩보에 의한 뭐 무리한 어떤 공모 전달도 그렇고요. 예. 내가 단순 전달자면은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지 밝히면 나는 수사 선상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원우 비서관이 정치 공작이라고 이제 정치적 항변을 하는데 본인이 이런 첩보를 박형철 비서관에게 전달한 게 맞다면은 그럼 본인은 이 정보를 어디서 취득했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럼 백원우 비서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정리하는 역할만 했구나라고 할 텐데 저는 만약에 정보를 입수한 경로가 떳떳하다면은 백원우 비서관이 그걸 밝혔지 저렇게 반응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입장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더군요. 당연하죠. 밝힐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거 딱 저는 선거 저도 나가본 사람으로서 직감이 왔던 게 사실 아까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또 그리고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하고 1년 만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게 되는데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정권에서 이렇게 갑자기 어떤 수사기관의 가동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준 사람들이라면은 제가 누군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김기현 시장과 오랜 기간 동안 경쟁했거나 아하.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경로가 만약 그런 어떤 경찰 첩보나 이런 걸 밝히지 못한다면은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근데 김 소장님 예, 예. 한 말씀 하시죠. 사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불법 선거고 정치 공작이라고 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적법하게 처리됐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 합니까? 첩보의 생산자, 기관 그리고 이 첩보가 건네지는 경찰이 건네지는 과정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소명하고 보여집니다.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의 오늘 입장문으로 나오는데 백원호 비서관의 말처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 경로 이거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발은 나옵니다. 예. 또 하나는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 고발한 지 1년이 넘어서 이 사건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대적으로. 예.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 혹여나 조국 전 장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들이 있거든요. 이 예. 의혹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제보자가 누군지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만약 사정기관이면은 민간인 사찰이고요. 만약에 제보자가 없으면은 본인이 소위 말하는 젊은 사람 뇌피셜로 이제 공직자나 죽인 거고요. 아하. 본인이 만약에 다른 어떤 밝히기 어려운 사람에게 받은 거면은 네.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수사기관에 이제 불려갈 거잖아요. 검찰에서 부른다고 하니까 네. 거기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첩보를 취득했고 누구한테 받았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전달했다. 얘기할 이거 다 예. 검찰에서 그래서 얘기하지 제가 않을까요? 그 세 가지 해명 다 해봐도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보도 보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번 주말? 이번 주말 얘기도 좀 나오더군요. 자, 김민지 기자.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 우리가 한번 과정을 좀 돌이켜 봅시다. 네, 그 과정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요. 이 당시 지방선거와 시기가 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이고요. 아, 그래요? 한국당도 그래서 이 낙선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울산경찰청에 첩보 비위 사실을 보고서 형태로 전달한 게 2017년 12월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한 날짜가 바로 2018년 3월 16일. 그러니까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이 야당의 후보로 확정된 그 날짜와 똑같은 날이어서 더 논란이 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긴 날이 바로 2018년 5월이었는데 지방선거 바로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김기현 후보는 낙선했고요. 송철호 시장이 당선됐죠. 그리고 나서 올해 3월에요. 이 검찰이 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당이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긴밀한 이 시점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김민지 기자 설명에 이어서요. 김 기자가 설명을 다 줬습니다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픽 그대로 좀 두시고요. 이 그래픽에서 무언가의 글자가 등장을 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좀 절묘하다 이런 건데요. 자, 주시죠. 이겁니다. 그죠? 자, 2017년 12월에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첩보를 울산청에 내려보내요. 2018년 3월에 경찰이 그 시장 집무실부터 압수수색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확정된 날이에요. 그날 공교롭게도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거죠. 그리고 2018년 5월, 정확히 날짜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군요. 5월 11일입니다. 6월 13일이 선거였죠. 선거 한 달 전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관련자들을 송치해요. 우연일까요? 저 사건이 왜 이렇게 악의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요. 2017년 12월에 청와대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내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4사람을 했어요. 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에서 이것은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지 않다 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문건이 가면서 그 경찰의 수사팀을 전부 다 바꾸면서 무리하게 이제 기소 의견으로다가 검찰의 의견을 냈고 선거 와중에 기소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사건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창원시장 후보였던 조진래 후보도 또 똑같이 수사를 했습니다. 한국당 후보. 네, 창원은 이 경상남도의 그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150만쯤 되나요? 뭐 이래요. 예. 그런데 이 조진래 후보를 또 선거 와중에 뒤져갖고 결국 조진래 후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하하. 낙선을 하고 네. 그런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남 PK 라인의 선거를 이기기 위한 여당의 아주 고도의 정치 공작이었다고 생각 안 할 도리가 없고 예. 그다음에 이 황운하 청장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이 후보를 야당의 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2번씩이나 독대해서 만났다는 것.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예. 아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얘기했는데 후보를 꼭 집어서 대상을 얘기해서 보고를 받고 한 것은 이게 유일하다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유일하지 않다. 더 있을 박형철 거다? 예, 비서관도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그건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좀 추정이 된다라는 게 이제 말씀이시고요. 네. 예, 김 소장님.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출범을 했습니까?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이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나라다운 나라 뭐 이런 원칙들을 계속 강조해 왔고요. 세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찰과 경찰 중에 여당 지지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 지지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들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시키면 지금 시키는 검찰 대로 수사나 이런 걸 봐도 알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노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 걸리면 끝장인데 어느 강심장이 경찰이나 이런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사실이면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겠죠. 예, 사실이라면 예. 자, 그러면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누구였습니까? 황운하 청장이었죠. 자, 황 청장 얘기 좀 해봅시다. 김민지 기자. 네, 황운하 경찰청장이요. 지금 이제 대전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국감에 출석했는데요. 야당 의원으로부터 선거를 앞둔 경찰 수사가 얼마나 좀 부적절했는지 이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설전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그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천장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현 시장 압수수색을 그것도 동생을 비롯해서 사무실 6명을 했다. 그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건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고요. 예, 그리고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를 예. 그것도 별것이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별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 계속 그 몇 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그래서 부분은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결과는 선거에 패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그 경찰의 수사와 선거 낙선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아니 그걸 지금 내가 이 짧은 시간이라 얘기를 다 못하는데 아니 인과관계를 정인 생각해보세요. 입증을 해보세요. 입증하시면은 제가 아니 선거 며칠 남겨놓고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알 수 부정적인 없고요. 영향을 주지 그걸 어떻게 긍정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유권자들이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네, 황운하 청장이 과거 국회에서 한 얘기 듣고 왔습니다. 당시에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에 울산지검장을 했던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한 오늘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누구를 죽이기 위한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자기 출세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 망치고 국가 기본을 무너뜨렸다. 국기문란이다. 당시 수사는 황운하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누가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황운하 개인이 저렇게 김기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황운하 들어라! 울산지검장의 작심 비판이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자, 황운하 예. 지금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장이죠. 본인이 이제 출마하려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출마를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출마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정감사에서 저런 증언을 하는 거 보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이 황운하 경찰청장은 경찰대 1기의 그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예, 예. 회장인가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운 사람이에요. 이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굉장히 맞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수사가 하명 수사에 딱 맞는 맞춤형 수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운하
청장 얘기해봤고요. 그러면 김민지 기자, 이 송초로 이제 울산시장이죠.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연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송초로 시장이요. 원래 8.9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서 6번 그리고 광역단체장에서 2번 이렇게 떨어진 가운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그래요?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 송 후보를 응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송초로 도동원 대통령님, 그리고 저는 거의 뭐 평생의 동지입니다. 민주화운동 함께 했었고요. 또 수많은 노동, 인권, 시국 사건들 또 함께 변론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맡으셔서 또 우리 정부 운영을 함께 했고, 지난 대선 때는 울산 지역을 책임지셔서 제가 40%에 달하는 높은 득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로서는 평생의 동지이면서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진 마음뿐입니다. 정말 과거 노무현보다 정말 100배 더한 과거 송초로입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초로 후보님의 당선을 보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송초로 당시 지금의 울산시장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토크 콘서트도 열었고요.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까 조국 전 민정수석이 마찬가지로 2014년에 무소속으로 송초로 후보가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본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당시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이 보시면 송초로의 당선을 보고 싶다. 보시죠? 예. 아마 2014년 선거에 나왔을 때 송초로 후보가 조국 전 민정수석은 제가 알기로 선대본부장이 아니라 후원회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주시죠. 그러니까 송초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러한 인연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청와대 하명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진 빚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빚을 만약에 갚은 것인지 저는 이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어쨌든 이런 일을 한 컨트롤 타워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부정행위라는 건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정치를 하는 분이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기록이나 아니면 본인이 알리바이를 남겨놓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 송초로 후보가 자연스럽게 손하나되지 않고 이런 이득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선거상의 유리함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송초로 시장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것이 시장도 해명해야 된다. 사실 송 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해명하지 않고는 울산시장으로서의 행정의 권위가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솔직히 말하면 부울경 인맥이 있어가지고 민주당 PK 세력들이 사실 지난 한 3, 4개월 동안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형태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국정농단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내용 좀 짚어드렸습니다. 결국 이분이 구치소에 수감된 모양이네요. 자, 다음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만나보시죠.